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치를 넘어선 건데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보다 2달 이상 이른 것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일상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는 WHO 사무총장의 말뿐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서 방역 완화 이후에도 유행이 적정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기본 접종뿐 아니라 추가 접종에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스카이코비1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충청, 경기도 일대에 때 아닌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더위가 물러나는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인데 태풍 남마돌과 동풍 효과가 겹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발파용 화약이 잘못 터져 돌덩어리 파편이 인근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창문과 집기류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주민 1명이 다쳤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가 3년 만에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며 16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의료기관에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1명으로 올 가을과 겨울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을 넘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월, 12월보다 2달 이상 이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험군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독감 백신을 처음 맞는 어린이가 오는 21일부터 가장 먼저 접종하고 고령층 접종은 다음 달 12일부터 차례로 시작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이전보다 더 쉽게 발령됩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5.8명이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낮춘 겁니다. 최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이례적으로 급증하며 이미 올해 기준 턱 밑까지 올라와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것과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기에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정부는 고위험군의 감염과 중증화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약 1,400만 명입니다. 생애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어린이는 4주 간격으로 2번 맞기 때문에 오는 21일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한 번만 맞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차례로 접종합니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사가 백신이고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2만 회분 정도 도입되는 세포배양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뿐 아니라 치료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 적용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이 기본 접종에 더해 추가 접종도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카이코비1 백신의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돼 3차와 4차 접종 사용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코비1 백신 추가 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 사이트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자녀 백신 예약 또는 당일 접종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하고 스카이코비1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마쳤다면 추가 접종도 기존 mRNA 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일 때 18세 이상이면 스카이코비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는 WHO 사무총장의 발표뿐 아니라 영국 등 해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고 방역 완화 이후에도 확진자 규모는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 이들 나라처럼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고 정부도 안정된 의료체계를 이끌어갈 준비를 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겨울 7차 유행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방역 완화 전략의 시기와 속도, 정도 등을 논의하되 지금까지 잘해온 방역 기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위가 물러나는 시기인 9월 중순에 이례적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북, 전주, 충남 서천, 청양, 경기 안성, 평택 등의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동풍 효과가 겹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영남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 북부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고 영남 해안에는 최고 120mm의 후우와 함께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 해일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지 않은 지역에 태풍 남마돌의 영향이 가장 커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제 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우선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에요. 이 달에서 새로운 광물을 찾았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 12월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암석을 캐왔는데 이 암석 표본을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광물이 발견이 됐고 이거를 창어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힌 겁니다. 예. 이 국제광물협회에서도 인류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광물로 인정을 했는데요. 달에서 새 광물을 캔 나라가 이 미국과 옛 소련 이후 중국이 3번째가 된 겁니다. 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달 탐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와 함께 유인 달 탐사 계획도 세웠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2026년까지는 달에 사람을 보내고 2035년에는 달 표면에 유인 기지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 중국의 우주 굴기에 미국도 많은 자극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을 거쳐 화성 진출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죠. 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지난달 29일에 원래 첫 시도가 됐었는데 연료 누출로 2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오는 27일 아르테미스 1호 발사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거 미국과 소련의 달 탐사 경쟁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단순히 달에 사람을 누가 먼저 보내느냐였지만 이제는 달에 있는 희귀 광물 자원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심우주 진출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지구상에서도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우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군요. 자, 4위는 최근 우리 경제에 시급한 화두로 떠오른 미국산 우선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국산 우선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행사를 이 백악관에서 열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정도인데요. 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높은 의약품 가격을 잡고 또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입법의 예산 절반 정도는 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인데 네. 이 문제는 내년 1월부터 북미에서 조립 생산한 전기차만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지역 조건도 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현대차의 피해가 가장 커진 상황입니다. 이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이 회사인데 이 현대는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소비자가 현대의 전기차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1,000만 원 가량은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기차는 물론이고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외국 투자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러한 미국의 우선주의 덕분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2달 만에 9%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이 이번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도 미국 기업 관련 내용인데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그 과징금을 매긴 건데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구글과 메타는 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을 해서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또 여기에 맞는 맞춤형 광고에 사용을 했는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사전 동의 역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구글은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가입할 때 기본값으로 동의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옵션 더보기라는 상태를 통해서 화면에 가려둔 채 누르지 않으면 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메타의 경우는 아예 동의한다는 과정 자체가 없이 페이스북의 경우 5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700줄에 가까운 데이터의 정책 전문을 실어서 이용자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이용자의 대부분, 그러니까 구글은 82%, 메타는 98%의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그냥 허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메타는 최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때문에 우리가 구글이나 SNS에서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내용이 자꾸 관련해서 광고로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글과 메타에서는 이 내 행태 정보 수집 여부를 끌 수 있다는 정보도 잘 안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면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정 관리에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칸에 들어가면 광고 개인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네. 개인정보 수집이 다 안 되고요. 또 메타의 경우는 설정 및 개인정보에서 페이스북 외부 활동을 확인을 해보면 나의 최근 활동이 어떻게 수집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그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메타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 대응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네. 도대체 이 광고가 어떻게 뜨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네. 꼭 시정이 돼야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세계보건기구 수정이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선언을 너무 늦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WHO 이 사무총장이죠. 이번에는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라는 좀 희망 섞인 말을 말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건 바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데요. 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그 전주보다 22%나 줄어서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역시 28%나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감소세도 유지가 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WHO 사무총장 역시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끝까지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역의 노력을 여기서 멈추면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역시 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코로나19 팬데믹 종결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행 감소 시기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일반 대응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팬데믹 종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완전한 일상 복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1위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 아무래도 독감 소식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이 독감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 독감은 대개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9년 이후 올해는 3년 만에 내려진 겁니다. 지금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8명일 때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기준을 4.9명으로 낮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의 유행 상황을 더 민감하게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5.1명을 기록하면서 이 강화한 기준을 넘어섰고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된 거죠.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독감 유행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는 여름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되더니 결국에는 유행주의보 발령도 예년보다 2달 정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독감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있는 상황인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고위험군에게는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투엔데믹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고위험군 대상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독려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생애 처음 독감 백신을 맞는 어린이의 경우는 4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부터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하고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는 다음 달 5일부터 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다음 달 12일부터 차례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빠른 유행인 만큼 무료 접종 대상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은 한 달에 모두 맞아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접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발행한 과학 캐릭터 NFT가 국내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에서 발행 첫날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과학 캐릭터 올리와 베리를 활용한 태양계 시리즈 NFT 9작품 가운데 1차로 출시한 지구와 화성, 천왕성 등 3가지 작품 450개가 발행 당일 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태양계 시리즈 NFT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과학방송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NFT 발행을 확대해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채널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돌덩이가 무더기로 날아들어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네,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파용 화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폭발하면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집안이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입니다. 싱크대와 의자 등 집기들은 부서지고 바닥엔 온갖 돌과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갑자기 바위 파편들이 날아든 건 낮 1시 10분쯤입니다. 네, 이곳이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깨진 유리창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당시 주민분이 누워 있었던 이 거실 주위에도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부엌까지 돌 잔해물이 날아들었고 가구 곳곳도 부서졌습니다. 피해를 본 가구는 모두 두 곳인데 주민 한 명은 손 부위를 다치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가 흔들거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셌었어요. 근데 돌이 너무 커갖고 조각조각으로 막 부서지면서 그대로 날아갔거든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는 막 너무 막 무서워가 드드드드드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를 덮친 돌덩이들은 인근 재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왔는데 발파용 화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석 전에 묻어둔 화약을 잘못 건드려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묻어놨던 것들이 그중에 이제 한 수백 개를 묻어놓으니까 뭐 그중에 아마 미발파된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고 하다가 이제 백호 굴착기에다 그걸 이제 건드렸던 것 같아요. 예. 피해 세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경찰은 구체적인 발파 과정을 조사해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공사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 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잇따라 접촉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양국 간 관련 실무 협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우리 측의 우려와 불만을 계속 전달하긴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를 방문한 조현동 외교 1차관은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을 각각 만났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우려를 전달했는데 여야 간 기류 차이는 있었지만 양쪽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수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답도 들었습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그 IRA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조 차관은 특히 2, 3일 내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할 한미 정부 간 과장급 실무 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견 전달이 아닌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미국 측 키를 잡기로 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SC가 나름대로 주도해서 미국 내 범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설리번 NSC 보좌관과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 모두 한국 정부의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한 달여 만에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법안 수정까지 논의되진 못하겠지만 우리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대책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있지만 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과정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왔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추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전문가들과 첫 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시가스와 LPG 혼합연소, 바이오 디젤 활성화로 연료 대체를 확대하고 가용 원전을 최대로 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화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긴 하지만 소비가 가장 많은 흰색 국화는 1년 내내 소비가 이어집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배하는 흰색 국화의 대부분은 외국 품종이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국산 국화가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꽃이 유통되는 꽃 도매시장. 계절과 특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꽃이 판매됩니다. 이 중에 흰색 국화는 국내 국화 소비시장의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일본 품종입니다. 이에 도전장을 내민 국산 국화는 백강과 백마. 얼핏 일본 국화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저장 기간과 수명을 늘리는 등 품질을 높여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화형이 이쁘고 첫째 그 꽃이 단단하고 또 수명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또 소비자들이 점점 그 찾는 빈도가 좀 요즘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산 국화는 재배 기간이 짧고 병충해에 강해 재배하기 수월한 게 특징. 덕분에 재배 비용이 30% 덜 들어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품종들에 비해서 생산비가 덜 들고 또 받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유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국산 국화의 선호도와 재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우기 쉽고 그리고 병에도 강하고 특지가 적어서 일손이 적게 드는 그런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진청은 국내외 시장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산 국화의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농가 홍보와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염소 냄새가 없으면서도 수질 안정성이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잔류 염소 농도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 기술을 통해서 수도꼭지 잔류 염소 변동폭이 60%가량 줄어서 실시간 잔류 염소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항상 일정한 잔류 염소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수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 염소 소모량과 투입량을 계산하는 상수도관 잔류 염소 제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잔류 염소 제어 시스템은 수질 자동 측정기를 설치한 타 시도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향후 서울시의 특허 기술이 널리 전파돼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배추 도매 가격은 10kg에 34,240원으로 1년 전보다 2.3배, 한 달 전보다는 2배가량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3주간 배추 10,000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지는 못하고 추석 이후에도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배추 작황이 부진해 공급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10일부터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1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으로 진라면은 620원에서 716원으로, 진비빔면은 97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또 진짬뽕은 1,620원으로, 컵누들은 1,3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에 고환율이 지속하는 등 비용 증가로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가 라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농심과 팔도도 약 1년 만에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가량 인상했습니다. 물가에 비상이 걸렸던 추석이 지나가니 또 환율이 치솟고 라면이나 과자값이 줄줄이 오르며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생겼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정부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가운데 정점 이후에도 고물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뚫었던 물가, 언제가 정점일지 예측은 조금 엇갈립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엔 정점을 찍고 상승세가 진정될 거란 전망을 거듭하지만
늦어도 10월 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좀 안정화 기조를. 비슷한 의견을 냈던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일상 회복에 외식이나 여가 수요가 갈수록 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특히 환율이 하반기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의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 압력.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정점을 찍어도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오르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먹거리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조만간 외식비 부담이 더욱 커지게 생겼습니다. 재료비 부담이랑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남아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뛸 수도 있습니다. 물가 정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점 이후에도 부담은 여전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려 7월 통화량이 10조 원 이상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은 3,719조 5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0.28% 늘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광의 통화량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외에 2년 미만 정기예금과 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21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은 7월 평균 1,362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수교 30주년 특별 전시에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멋대로 삭제한 연표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측의 즉각적인 수정과 사과 요구에 동문서답을 한 셈인데요. 일단 한중 간 역사 갈등은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박물관에 마련된 한반도 청동기 유물 특별전. 전시장 벽면에 표시한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자료를 중국이 멋대로 바꿔서 한반도 북방 역사를 지워버린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즉시 원본대로 수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관람을 중단시키고 유물도 철거해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는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결국 중국은 이틀 만에 문제가 된 특별전의 연표를 떼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중국이 고의로 삭제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되돌려 놓으라는 말에 아예 전부 없애기로 한 겁니다. 우리의 사과 요구에도 여전히 동문서답입니다. 可以在学术领域进行专业性的讨论和沟通，希望双方的办展部门通过友好协商解决有关问题。 우리 측이 일단 중국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한중 간 역사 갈등은 지난 2002년 동북공정 때처럼 미봉 상태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 관련 예산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두 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웬일인지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조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지역교육청이 제공한 노트북으로 구동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이 이웃한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는 반별로 매달 36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별도의 급식비도 나오지만 이 또한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정원이 안 차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7월 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지방교육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은 무려 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상당수 지역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와 노트북,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넘쳐나는 교부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또 그다음에 국공립과 민간 간에 그다음에 지역 간에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10년 전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은 657만 명,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600만 원 정도. 올해는 532만 명으로 줄었고 1인당 지원 예산은 1,500만 원이 넘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유치원이,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함께하고 있던 곳입니다. 두 곳의 교육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에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삭감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0세부터 7세까지가 이른바 공교육 보릿고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범정부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차별과 격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거대한 화폭에 단순하게 채색된 사각형 판화로 유명한 화가 마크 로스코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마크 로스코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학업에 뛰어났던 로스코는 예일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히 스승이었던 막스 웨버는 예술을 정서적, 종교적 표현의 도구로 가르치고요. 이 로스코는 이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젊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갤러리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고요. 또 일정한 수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드로잉, 페인팅, 또 조소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1935년에는 추상표현주의 예술가 집단인 텐의 창설에 일조하기도 했고요. 이 로스코는 작업 초기에 종이와 캔버스 위에 풍경화와 초상화 등 추상이 아닌 구상회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을 배경으로 작업하기도 하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였던 소통의 단절과 무관심 또 외로움 같은 소재에 주목했습니다. 1938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서 러시아식 이름이었던 마르쿠스 로스코비츠에서 마크 로스코로 개명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부터 로스코의 작업은 크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후안 미로와 막스 에른스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요. 또 클리포드 스틸이라는 추상 화가와 절친하게 교류하면서 로스코의 색면회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1940년대 말부터 형태를 좀 배제하기 시작하고요. 1950년대에는 뉴욕 예술계의 주류에 속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규모 회고전을 진행하면서 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비슷하다고요? 어떤 감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추상화를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화가의 작품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직접 작품을 본 관람객들의 대다수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시면 보통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색감이 캔버스에 마치 스며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느낀 것과 같은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저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면 좀 사람의 감정을 색감으로 시각화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네. 실제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 마크 로스코의 작품만을 모아둔 채플, 즉 예배당도 있을 정도로 로스코의 작품은 감정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 초기에는 구상 작업도 많이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마크 로스코의 초기 구상 작업 중에는 주로 야외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나 지하철을 소재로 한 작업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지하철 판타지에서는 뉴욕의 지하철이 배경이고요. 지하철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언뜻 봐도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인물들의 무표정한 얼굴이나 어두운 색감도 그렇고요. 마치 종이 인형처럼 아주 얇고 힘없어 보이는 체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공간도 아주 답답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평면적이고 냉소적으로 그려진 이유는 뉴욕 지하철을 묘사하면서 도심 속 특히 지하철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징을 이용해서 인간 소외와 소통의 단절을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마크 로스코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작품에 담기도 했습니다. 네. 마크 로스코 생면초상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흔히 알려진 생면 추상 작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의 캔버스 안에 몇 가지 안 되는 컬러가 붓질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로스코의 작품에 대해서 플로팅 렉탱글, 즉 떠다니는 사각형이라는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캔버스 위에 그려진 붓질이 일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물먹은 한지 위에 먹이 번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마크 로스코는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작업 방식을 주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캔버스 위에 밑칠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밑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를 로우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캔버스가 물감을 흡수해서 물감이 스며드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또 로스코는 로우 캔버스에 물감을 묽게 해서 수차례 덧칠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작업 과정 때문에 작품 속에 일렁이는 듯한 붓터치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마크 로스코의 작업 양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네, 이 미술계에서는 마크 로스코의 작업 화풍을 보고 멀티폼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스코의 멀티폼 양식은 후반으로 갈수록 단순화되고 또 깊어지는데요. 캔버스 화폭의 단순한 색감들로 칠해진 형식입니다. 이 색으로 뭉쳐진 색감 덩어리들을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배치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멀티폼이라고 칭하고요. 또 초반에는 이 색감들이 다소 유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순화된 배열로 자리 잡습니다. 사실 좀 단순하다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로스코의 작품 속 색감 또한 크게는 두세 가지 색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오묘하게 깊이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또 감정을 끌어낼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마크 로스코 작품이 모여 있는 채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네, 마크 로스코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코 채플, 즉 예배당인데요. 1964년에 프랑스계 미국인 컬렉터이기도 한 매닐 부부가 마크 로스코에게 곧 예배당을 지을 건데 작품을 그려달라고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네, 1964년부터 1967년까지 14개의 벽화를 포함해서 이 공간을 채우는 거대한 작품들을 그리게 되고요. 네. 이 건물의 건축 설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마크 로스코가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감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연광에 따라서 작품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로스코 채플에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해서 작품을 보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공간의 설계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아주 마크 로스코가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 채플의 개관을 지켜봤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 마크 로스코는 당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1968년에는 이 우울증이 심해짐과 동시에 대동맥류를 앓아서 입원했을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주치의로부터 대작을 그리는 것을 자제하라는 조언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살면서 2번의 결혼을 했는데요. 이 2번째 아내인 멜과 1969년에 별거하게 되면서 건강도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혼자 지내던 마크 로스코는 1970년에 자신의 작업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 조수가 발견을 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튜디오에 있던 당시에 로스코가 주로 그렸던 어두운 색감의 작품이 아니라 아주 채도 높은 붉은 색감의 작품이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로스코는 그렇게 공들였던 로스코 채플의 개관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만큼 저희가 그 그림을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감상법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을 볼 때 이렇게 감상해라 하고 감상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벽에 걸린 캔버스로부터 약 45cm 정도 거리를 두고 감상하라고 권장합니다. 보통 작품을 볼 때 정해진 관람 방식은 없지만 때에 따라서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크 로스코는 멀리에서 작품을 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캔버스 화면에 관람객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로스코의 색면추상은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색감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좀 점점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맞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은 관람자의 깊은 심상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45cm 거리에서 작품을 감상해달라. 네, 이 로스코의 작품을 볼 때 작가의 의도들을 한번 따라보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인 아트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고대 미생물 흔적 가능성이 큰 유기 분자를 찾아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의 고대 삼각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1m 너비의 퇴적암을 찾아냈는데 이 퇴적암에서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성에서 유기물 발견이 처음은 아니지만 양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됐던 고대 삼각주 퇴적암에서 나온 것이라 이번 발견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약한 등가 원리가 지구 궤도 위성에서 진행한 초정밀 실험을 통해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프랑스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구 궤도를 도는 마이크로스코프 위성에 탑재한 특수 실험 장치에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자유 낙하시킨 결과 가속도의 차이가 1천조분의 1도 나지 않았다면서 약한 등가 원리가 정밀하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약한 등가 원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원리로 지난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데이브 스콧이 달 표면에 서서 망치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린 낙하 실험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ICT 분야 수입액이 환율 상승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ICT 수입이 13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7% 늘어 1996년 ICT 수출입 통계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ICT 수입액 급증의 원인으로 환율 상승을 꼽았는데 7월 말 1299.1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1350.4원으로 급등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 ICT 수출액은 작년보다 4.6% 감소한 193억 1천만 달러로 ICT 수출이 2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년여 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로 시설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기존 1년 6개월 전에서 3년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163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로 운영자는 운영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평가 기준일의 1년 반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의결로 평가 기준일로부터 3년에서 1년 6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원자로 시설 설계 수명 만료일로부터 5년부터 2년 전까지 제출했던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역시 10년에서 5년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선됐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올해 10월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이 세상에 공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됐던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하며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전 세계 주류로 자리 잡은 우리 한국 문화의 힘이 예술계를 넘어서 과학과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